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자, 수학이라서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실생활 곳곳에 정말 많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그 현실이 정말 슬펐고요. 그래서 수학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이런 테마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 수학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뭐 어떡할 거야.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수학이 실제 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수능에도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 안에도 여러 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 국어나 영어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수학은 특히나 여러 가지 그 과목으로 다시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저는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임용고사를 준비하려고 봤더니 수학이라는 과목 안에 8과목인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수학 안에는 뭐 해석학도 있고 대수학도 있고 기하학도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도 제가 참 궁금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또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 어떤 학생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모두가 공통으로 꼭 알아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률 통계거든요. 어두워지죠. 3학년 학생들 특히나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확률 통계라는 단원이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지고 게다가 수학 과목들 배우는 중에서 가장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행렬은 잘하고 집합은 잘해요. 확률 통계까지 못 갔어요. 가다 보니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집합부터 하고 또 못 갔어. 또다시 행렬부터 하고 또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확률 통계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그리고 이 단원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리고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확률 통계라는 과목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과목이 될 겁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과와 이과의 공통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바로 이 확률 통계예요. 그렇다면 서른문항이죠. 서른문항 중에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서른문항 중에 1학년, 2학년은 수학이 3과목이 들어가요. 3과목이 들어가는데 수학은 제가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평해요. 그러면 서른문항이잖아요. 그러면 3개의 과목이죠. 그럼 한 과목당 몇 문항씩 나올까요? 10문항씩 나와요. 확률 통계가 10문항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이 확률 통계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확률 통계로 이번에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게 뭐야? 확률 통계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이런 어마무시한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2016 학년도 여러분이 대수능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칠 거예요. 그럼 이런 성적표를 받을 거예요. 이 성적표를 받으실 겁니다. 좋죠? 네, 마음속에 넣어서 가시라고 제가 이런 꿈의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몽땅 다 몇 등급입니까? 이 학생은 아까 뭐 입시 설명회 이런 거 하잖아요. 필요 없는 학생이죠. 원하는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전략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는 확률 통계가 숨어 있죠.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집에 가죠. 또는 시험을 치고 나서 채점을 하죠. 그러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뭐죠? 아, 몇 등급이냐고 그날 바로 물어봐요? 내 시험 치고 집에 딱 갔는데 너 몇 등급이니? 이러진 않죠. 몇 점 받았니? 그러죠. 그런데 이 성적표 안에 몇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쵸? 제가 3학년 담임을 할 때 항상 학기 초에 이 성적표 보는 법을 다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편지로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3학년 담임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오세요. 우리 아이가 국어가 98점인데 왜 좋은 대학을 못 가냐요. 국어, 영어, 수학이 막 98점, 97점, 막 96점인데 왜 좋은 대학을 못 가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 가죠? 부모님들은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100점이 만점이고 그러면 96점, 97점, 98점은 굉장히 잘한 거죠. 왜 대학을 못 간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이걸 다 적어서 보내드려요. 왜냐?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학생들이 막 스팸을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편지로 써서 막 중요한 곳에 막 형광펜을 쳐서 보내드리는데요. 거기에 바로 통계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치면 뭐를 받습니까? 원점수라는 것을 받아요. 당황스럽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실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에요. 그런데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영어 제가 일부러 좀 유의미한 해석이 필요한 과목들의 점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B형이 원점수 91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점수 91점이 표준 점수로 몇 점이 나온 거예요? 130점이 나왔고 그 130점인 아이가 100분위는 몇? 96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1등급 커트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수학적으로 정말 머리가 뛰어난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확률 통계 단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찌어찌 했는데 대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냈거든요. 확률이라는 그 통계라는 그 단원 자체가 인간들이 사고하기에 굉장히 힘든 과목이래요. 실제로. 그리고 교육심리학자 삐아제 이런 분들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분들도 다른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랑 다르게 이 확률 계산할 때는요. 굉장히 사고가 느리게 된대요. 그리고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느리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든 거고 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표준 점수로 성적표를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직책?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무엇을 하죠?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해요. 그쵸? 엄청나게 고민하죠. 학생들이 막 선생님 저 이거 읽다가 저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다음날 와서 선생님 저 생연할래요. 아니요 저 이제 내일은 사문할래요. 막 다음날은 선생님 한국지리가 유리하다는데 맨날 내려와요. 막 50명씩 내려와요. 자, 바로 이 탐구 영역에 표준 점수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수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1 한번 볼게요. 원점수가 몇 점이에요? 47점이에요. 그리고 생명과학 2는 원점수가 몇 점이에요? 42점이죠. 그런데 표준 점수를 한번 볼게요. 둘 다 몇 점이에요? 66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죠? 생명과학 2의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은 불리하겠죠? 만약에 원점수로 대학을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난이도를 같게 만들어서 그 난이도에 맞춘 점수를 다시 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표준 점수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이 표준 점수를 계산할 때 사실은 고3 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통계가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지금 학부모님들도 오셨으니까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은 평균을 몇 점으로 맞춰주냐면 100점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어가 97점인 학생은 평균보다 뭐한 학생이죠? 못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었던 거죠. 아셨죠? 그리고 탐구 영역,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을 몇 점으로 똑같이 맞춰준다?
50점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점보다 높다라는 것은 평균보다 높았다는 뜻이고 50점보다 낮았다는 건 평균보다 낮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시험 치고 나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등급이죠. 등급 컷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사이트에서 등급 컷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EBS 사이트에 있는 등급 컷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등급 컷을 보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내 등급이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뭐 대학을 갈 때 요렇게만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많은 사이트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원, 표, 백 이 순서예요. 원점수는 말 그대로 내가 받은 점수고요. 표준 점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평균을 바꿔준 새로운 점수예요. 그리고 우리 대학은 뭘로 갑니까? 표준 점수로 가요. 그 다음 백분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백분위는 말 그대로 학생들을 이제 줄을 쭈르르륵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디쯤에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수학 B형이라고 되어 있고 원점수가 100점이죠. 100%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98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100점짜리 아이들이 몇 %가 있다? 2%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9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내가 내 아래로 몇 명이 있다? 100명으로 따지면 98명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에 이제 원서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표준 점수예요. 자,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플러스 외우지 마세요. 20 괄호 열고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죠.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50 플러스 10 곱하기 괄호 안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받은 원점수가 있죠. 그런데 학생들 전체를 다 그 점수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마다 어떤 시험은 평균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시험은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게 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라는 것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그 점수에다가 20과 10이 곱해져 있죠. 국어, 영어, 수학은 표준 편차를 20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도 다 똑같이 맞춰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0이 됐다라는 거고, 국어, 영어, 수학은 거기다 더하기 100을 했죠. 평균을 몇 점으로 맞춰주겠다? 100점. 그리고 탐구 영역은 더하기 50을 했다는 건 평균을 몇 점으로? 50점으로 맞춰주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 옆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저는 수학이니까. 자, 사실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분포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이에요. 정규 분포, 노말이잖아요. 노말.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누구는 되게 노말해. 뭐는 되게 노말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노말이라는 말이 어때요? 뭐 되게 평범하다? 아니면 보통이다? 뭐 평상시에 그런 일들이 뭐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수능 시험을 치면은 평균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죠. 그리고 만점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빵점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런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수를 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잠깐. 수학 공부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자, 제가 뭐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수학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이유로 수학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 대학 입시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대학 입시에서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해야 되는 것보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표준 점수에서 나타나는데요. 작년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특이 케이스래요. 작년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은 정말 그 수능을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뭐였어요? 수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원점수 대비 그 표준 점수가 작년만 수학이 조금은 달랐어요. 그런데 작년 대수능 말고 모든 평가원 시험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평가원 시험에서는요,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은 과목이 바로 뭐예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더 맞추잖아요. 한 문제를 더 맞추잖아요. 그럼 표준 점수가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요. 여러분, 똑같이 100점 받은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준 점수가 의미가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수학을 포기하면 표준 점수가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학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을 한 문제 더 맞추면 다른 과목을 한 문제 아니라 두 문제 맞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수학 공부를 하세요.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9월 모의평가였어요. A형 같은 경우에 몇 점입니까? 88점이잖아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어요? 136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많은 학생이 수학의 원점수가 낮기 때문에 자꾸 수학을 포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대학은 무슨 점수로 간다? 표준 점수로 가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 다른 시험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작년 수능까지 다 확인을 했지만 항상 이랬어요. 표준 점수 굉장히 높죠. 꼭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정규 분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헉 하죠? 자,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이 정규분포 아까도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보세요. 자, 평균이 있고 평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정규분포 곡선인데 두 가지 유형의 정규분포 곡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것의 정규분포 곡선을 보면은 평균은 어때요? 같죠? 표준 편차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나의 그래프는 평균의 점수들이 몰려있고 하나의 그래프는 평균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수학 같은 과목은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평균에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도 표준 편차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옆에 있는 건 어때요?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는 똑같죠. 근데 뭐만 다른 거예요? 평균이 다른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러한 정규분포 곡선이 나오면 무엇을 한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에서 사실은 해왔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국어, 영어, 수학 표준 점수 계산하는 거 있었죠? 여기서 고3 학생들은 눈에 빡 띄는 게 있어야 되죠. 무슨 식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와야 되죠? 고개를 갑자기 숙이고 있어요. 네,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 식은 수능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무조건 알아야 되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슬픕니다. 뒤에 있는 단원이기 때문이라고 믿겠어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식을 기반으로 대수능에서도 표준 점수를 만들고 실제로 통계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표준화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대수능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갑자기 또 허걱합니까? 자, 정말 싫대요, 이 앞에 학생이. 맞추세요. 작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뭘까요? 문제가 길어요. 정답입니다. 자, 문제가 길어서 공부하기가 싫죠. 풀기가 싫어요. 자, 수학은요. 근데 정말 저는 섭섭한 게 뭐냐면요. 국어 영역, 영어 영역은 어때요? 문제가 진짜 길죠? 왜 풀어요? 진짜 억울해요. 국어보다 짧잖아요. 그쵸? 자, 국어 영역, 영어 영역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떡하죠? 문제 풀 때? 제가 봤어요. 막 이렇게 막 그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도 해요? 동그라미도 치죠.
막 밑줄도 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끊어읽기를 하세요. 어디서 끊어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정답. 수는 대박. 따른다고 한다예요. 끊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구하여라. 뭐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끊어 읽으세요. 자, 이제 끊어 읽었어요. 국어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죠? 막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를 열심히 막 동그라미를 치죠. 중요한 것에다가 뭐를 한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 문제의 핵심 주어는 뭘까요? 영어 공부하는 것 같죠? 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주제는 뭘까요? 주어. 길이죠, 길이. 맞아요? 길이에 대한 문제예요, 길이. 동그라미 치세요. 그 걔를 모르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두는 거예요? X.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2. 그러면 이제 국어 공부하듯이 밑줄을 주르륵 긋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이 뭐고, 이 식을 몰라요. 네, 갑자기 슬퍼지죠. 이제 이건 아셔야죠. 자, 선생님이 아까 정규 분포는 뭐라 그랬어요? 노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n이라고 쓰는 거고, 평균을 쓰고 표준 편차의 제곱을 괄호 안에 넣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3점 아니면 4점 맞춰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숫자가 눈에 띄죠? 뭐가 보여요? 27과 32. 1 뭐예요? 확률이죠. 확률은 영어로 뭐예요? P로 시작하죠? 네, probability. 맞아요? 자, 오늘 영어 단어도 하나 알아봤어요? 자,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를 이용해서.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만 잘하면 돼요. X 궁금했어? 뭐를 이용하자? 표준화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자? 확률을 구하자. 아셨죠? 그리고 아까 해놨던 X의 특징을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확률을 쓰죠. 거기에 이용되는 것이 뭐다? 표준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죠. 그대로 쓰면 답이 풀린다고요. 지금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셨죠? 사실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한테 밀접하게 와닿는 건 뭐냐면 선거철이죠. 선거철에 뭘 하죠? 지지율. 그래서 뭐 출구조사 같은 걸 하죠.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사람들 몇 명한테 물어본 다음에 누가 당선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통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근데 이렇게 안 파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들은 느낄 거예요. 수박 장사가 오면 이 수박 맛있어요? 이러죠. 그럼 아저씨가 어떡하죠? 수박을 탁탁탁 잘라가지고 드셔보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맛있어. 그럼 어떡하지? 수박 맛있네 이러고 사가죠. 자, 이때 이 커다란 수박을 다 먹어보고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먹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먹어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를 하죠? 잘라서 먹어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잘라서 먹어본 것을 가지고 이 수박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바로 이겁니다. 통계를 하는 이유는요. 다 조사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몇 개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해본 다음에 전체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에서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이 바로 통계적 추정 단원인데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수박은 이해돼요? 수박 이해됐어요. 네, 끄떡끄떡 했어요. 자, 수박이 바로 모집단인 거예요. 전체 집단. 그 중에서 표본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뭐를 한다? 추정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얘기를 하려면 수박이 골고루 잘 익어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 가정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정규 분포예요. 어머님들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할 때 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이렇게 뿌렸어요. 그 바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다 버무려요.
그래서 골고루 버무른 다음에 먹어보고 간을 맞추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뭐냐면 골고루 모두 비슷하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뽑는 거예요. 뽑아서 맛있어. 이제 간이 됐어. 이제 그러면은 이 전체가 맛있겠구나 하고 접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통계에서는 거의 두 가지로 시험이 나오는데 아까처럼 아주 기본적인 애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두 번째가 이 추정인데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표본이라는 말이 들어있느냐 없느냐만 잘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표본도 사실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규분포 내에서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표준화예요. 아셨죠? 그래서 표준화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다만 표본이라는 것을 뽑았기 때문에 이 표본에 대한 어떤 단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봐야 되겠죠? 재작년 문제예요.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한 번은 그냥 전체 집단에 대한 것, 한 번은 이렇게 표본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시 시작합시다. 뭐가 필요하다? 끊어읽기. 어디서 끊을 거예요? 이제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또 한 번 더 끊어야 되겠죠? 어떻게? 뭐뭐일 때? 그 다음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아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용량이라는 것이 이제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용량을 그래서 X라고 뒀어요. 그리고 평균, 표준편차, 정규분포 계속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아까처럼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수박을 잘랐죠.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25병만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문제다? 표본에 대한 문제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셨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보통 우리가 X바를 사용하고 이 X바가 밑줄 쭈루루 맞아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X바도 정규분포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문제만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랑 다른 건 뭐다? 표본이라는 거. 그래서 표본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우선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표준화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문제가 X를 물어보는 건지 X바를 물어보는 건지를 정합시다. 그런 다음에 뭐를 이용하자? 정규분포로 가자. 아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확률? 그냥 표준화를 이용해서 확률 아까처럼 구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뒷단계는 다 맞고 X바를 정규분포로 만들 때 아까의 단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모평균, 모표준편차 이러면 어렵죠? 아까 처음에 뭐 했어요? X 했죠? X의 평균과 표준편차라고 했죠? 그게 바로 모평균, 모표준편차예요? 그 다음에 아까 몇 개 뽑았다고 했어요? 25개. 이 3개의 단서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만들고 표준화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통계가 힘들었던 이유는 단 요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끊어읽기 해라, 동그라미 쳐라, 식으로 표현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까 제가 확률 통계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통계 앞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은 정말 많이 사용하죠. 확률을 제가 아들 쌍둥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딸이 낳고 싶었습니다. 딸이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쌍둥이래요. 그러면 남여, 여남, 여여 확률을 따지면 적어도 여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핀을 엄청나게 많이 사모았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어요. 불쌍하대. 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둘이 아들이었잖아. 다음에는 딸일 확률이 높겠네 라는 얘기를 하죠.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죠. 아니라고 하는 학생들은 다 독립시행을 아는 학생들이에요. 자, 아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은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전혀 안 주죠. 그쵸?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확률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 바램을 확률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확률이 사실은 제가 확률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좀 더 또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어 지문들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이번 3월 학력평가 쳤죠. 3학년 학생들. 몇 번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19번? 네, 19번에 뭐가 있어서 힘들었게? 그래프. 그쵸? 자, 제가 그 전속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전속교사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국어에 어려운 문제 있다던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그게 뭐가 증가하면 뭐도 같이 증가하고 뭐 그래서 그게 기울기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당연히 기울기지 그 당연히 접선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하영 선생님 그걸 알아듣는구나 이러더라고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문학 지문에서는 이렇게 수능 완성 국어 A형에 나왔던 비문학 지문인데요. 여기에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뭐냐면 국어 영역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읽으려고 하거든요. 수학 영역이라고 하면 이걸 안 읽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 여기에 계속 똑같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죠? 주사위예요. 그쵸? 자, 예전부터 이 고대에서부터 주사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문헌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주사위라는 것이 굉장히 공평하죠. 맞아요? 던질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공평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주사위의 확률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부터 이 주사위가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주사위에 대한 것들이 확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화가 나죠. 주사위만 없었어도 확률이 없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주사위에 대한 얘기들이 쭉 지문으로 나와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모아봤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도 도박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주사위로 계속 이제 막 했죠.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인데요. 이분이 최초로 도박에 관한 책을 만드셨어요. 주사위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 전해지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확률론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탄생을 하게 된 계기는 르네상스 시대로 갑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학생들 뭐 다들 아시고요. 파스칼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자, 파스칼이라는 분은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대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정리들을 막 만들어내신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한데 굉장히 병약하셨대요. 그래서 아팠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머리 쓰지 말고 좀 사교 클럽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하지 말고 좀 놀아봐 이랬대요. 그래서 사교 클럽을 간 거예요. 사교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이 드메레라는 도박 그 게임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이 게임하는 사람이 정말 실제로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주사위를 4번을 던지는 거예요. 똑같이 한 개를 4번을 던져요. 4번을 던졌는데 6의 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 이 사람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거기다 돈을 거는 거예요. 돈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주사위 한 개 말고 몇 개로 해볼까? 2개로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몇 번 이상? 24번 이상 주사위가 2개잖아요? 둘 다 6의 눈이 나올 확률. 이게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 계속 돈을 걸다 보니 똑같다고 생각하고 걸었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메레가 생각한 건 바로 이거예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죠? 6가지. 그죠? 그런데 몇 번 이상, 몇 번이에요? 4번 던진다고 했죠? 그래서 6대 4예요. 그런데 주사위를 2개 던졌어요.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6 곱하기 6해서 36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6에서 36 가려면 몇 배? 6배잖아요. 그러니까 4에서 6배 하면 몇 배? 24배. 그래서 적어도 24번 이상
확률이 같아서 계속 배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파스칼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파스칼이 정답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지만 보여드릴게요. 주사위 6개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한 번이었죠. 사실은 적어도 한 번이라는 건 한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4번까지겠죠. 4번 던지니까? 그러면 한 번, 2번, 3번, 4번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체 확률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걸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6의 눈이 아니려면 1부터 얼마? 5죠. 그러니까 몇 분의 몇? 6분의 5예요. 근데 이제 밑에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모두 몇 가지 경우? 36가지 경우죠. 그 중에 66을 제외하면 몇 가지 경우가 돼요? 35가지 경우가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앞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줘요? 계속 던지죠. 계속 뭐 해주는 거예요? 그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디서 빼야 된다고 했어요? 전체 확률이 얼마예요? 100%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래서 실제 계산했더니 앞부분이 훨씬 아니고 조금 더 커요. 그 드메레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런 것을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또다시 하기 싫어지죠? 왜? 길어서. 길면 어떻게 해라? 끊어 읽어라. 어디서 끊을까요? 5개 들어있대요. 그럼 공 모두 몇 개? 6개. 맞아요? 자, 또 끊어 읽읍시다. 확인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넣었다가 다시 뭐예요? 보고 다시 넣는 거예요? 계속 6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적어도 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빨간 공이라는 말이 나요. 그럼 빨간 공 아닐 거를 빼주면 되겠죠. 자, 빨간 공 몇 개? 1개. 그럼 6개 중에 빨간 공이 아니어야 돼. 몇 개? 5개. 그럼 6분의 5. 값을 몇 번? 2번. 그러니까 2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뺀다? 1에서 빼면 되죠. 정말 똑똑하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수능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두 번째 실생활 활용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알아요. 머니볼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잘 몰라요. 야구에 관한 영화예요. 정말 이렇게 하위권인 팀인데 그 팀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준 그런 영화고,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빌리빈이라는 분이고요. 그 옆에는 야신이라고 불리시는 김성근 감독님이시죠. 자, 이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수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통계와 확률을 이용해서 야구를 하시는 분들로 굉장히 유명해요. 야구만큼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 없거든요. 그런 운동이 없어요. 투수가 있잖아요. 오른손잡이 투수가 있고 왼손잡이 투수가 있죠. 그런데 타자들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타율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3할, 되게 잘하는 그런 타자라고 생각하는데, 3할 때의 타자가 나갔고 그리고 투수가 있는데 3할 때의 타자를 빼고 다른 대타를 기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 투수가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타자를 다르게 기용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타율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 나가서 출루를 하는 건 아니죠. 그 투수한테 맞는 타자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에 맞아야 된다. 그 조건 안에서, 그 안에서 이 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는요, 그 구단에서 구단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스태티스틱스, 그 통계학자들이 굉장히 구단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분이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 시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학생들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풀려고 해요. 9월 모의평가 A형 문제입니다. 하기 싫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2개의 단어만 끌어내면 끝나요. 뭐뭐 했을 때 뭐뭐일 확률입니다. 맞죠? 오른손 투수가 나왔을 때 잘 칠 확률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누구였을 때? 여학생이었을 때 뭐일 확률? 2학년. 다른 것도 보지 마세요. 뭐만 쳐다본다? 여학생만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뭐 하다? 2학년. 끝났습니다. 답 얼마입니까? 그것도 계산하기 싫어요. 130분에 70 나왔다고요.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야성? 겁내지 마세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더 칠게요. 뭐? 완주. 그러면 여성에다가 박스 쳐볼까요? 총 몇 명? 15명. 완주 몇 명? 9명. 그게 답이었어요. 도전하세요. 제발. 제발 도전하세요. 아셨죠? 시험에 실제로 나온 문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수능 무슨 형이에요? B형이에요. B형. 이과 학생들 푸는 문제인데 나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 풀었던 거지 어려워서 못 풀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도전하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어요. 확률 통계는요. 이런 실생활 문제만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나머지 식 계산하는 문제는 뭐만 해버리면 돼요? 대입만 해버리면 되죠. 그럼 답이 나와요. 아셨죠? 제발 도전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우선 확률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정의, 기호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독립인지, 배반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것으로 정확하게 만들고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실생활 활용인 문제인 경우 지금 봤죠? 어땠어요? 할만하죠? 반드시 도전하세요. 이거는 3번은요. 1, 2학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기출문제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1, 2학년 학생들은 최근 기출문제만 보면 안 돼요. 교육과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 기출문제까지 꼭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3학년 학생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통계는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끊어읽기 하세요.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 동그라미 쳤죠. 밑줄도 해봤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와 밑줄을 뭘로 표현하면 돼요? 문자와 식으로 표현하세요. 자,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2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2가지가 무엇인지만 확인하고 표준화, 계산. 끝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안 틀릴 거죠? 집에 가서 공부 제발 하고 도전해보세요. 제발. 아셨죠? 아까 제가 그 김성근 감독님 얘기를 살짝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제가 아까 쌍둥이 엄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요즘은 정말 경이로워요. 이렇게 앉아서 끄떡끄떡 글씨 쓰는 것만 봐도 저는 막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왜냐, 저희 아이들이 지금 13개월이거든요. 처음에 뒤집는 날 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뒤집기 위해서 정말 100만 번도 더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앉았어요. 앉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쌍둥이라서 요즘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첫째한테 미안하지만 쌍둥이도 1분 차이로 첫째가 있잖아요. 첫째 아이가 조금 멍청해요. 뭐냐면 둘째가 먼저 뒤집고 둘째가 먼저 앉고 둘째가 먼저 걷고 둘째가 먼저 뛰어다녔어요. 첫째 녀석은 그거를 따라하기 위해서 2배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첫째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차피 해봤자 뭐 그 대학 못 가. 나 어차피 수학은 못해.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아이들이 이가 굉장히 늦게 났는데 저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애가 아직 이가 안 났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살면서 이 안 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날 거라고 그랬어요. 4개나 났어요 벌써. 아직도 늦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듣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 대수능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가는 데까지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어차피 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반드시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뭐 외롭기도 하고요. 뭐 쟤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막 그냥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 N수생들은 더 외로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EBS에서 전속교사들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하나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냥 뭐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기대세요. 언제든지 와서 저 아닌 다른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도전하시고 그리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에 오시면 꼭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저 오늘 제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